안녕하세요. 삶이 숨쉬는 역사, 소통 있는 교실을 꿈꾸는 고니쌤의 즐거운 한국사 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13강 산업의 발달 부분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배울 주요 내용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과 수공업 그리고 광업을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은요, 이 농업과 농업 기술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각 어느 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먼저 기록에 의하면 지증왕 때 처음으로 소를 농사에 이용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지증왕 때 우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자, 고려 시기에는요, 2년 동안 3가지 작물을 돌아가면서 짓는 돌려짓기 방식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각 작물들마다 생육 기간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 보리, 콩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2년 동안 이렇게 3가지 작물을 짓는 방법, 이러한 방법이 등장한다는 거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부 일부 지방에서 모내기법이 보급됐습니다. 우리 모내기법은 일양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모내기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하고요. 아무튼 고려시대에 남부 일부 지방에서 모내기법이 보급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한편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로부터 농상집유라고 하는 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서죠, 농사 짓는 법을 기록한 농서, 이것이 이제 중국 원나라에서부터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문익점으로 너무 유명하죠? 바로 고려 후기에 목화 재배가 시작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드디어 면으로 된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에는요, 시비법이 더욱 발달하죠. 시비법이 등장하는 건 고려시대인데,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시비법이 더욱더 발달해서 사람이라든가 가축의 똥, 인분이 이제 거름으로 사용되면서 더욱 효과가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휴경지가 소멸됐습니다. 이제, 묵혀두는 땅이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이제 매년 경작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한편 세종대왕 때에는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농서를 편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농상집요는 우리나라의 농서가 아니었어. 중국의 농서를 수입한 것이었고, 세종대왕 때는 직접 농사직설을 편찬했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자, 우리 조선 후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모든 내용 다 알아둬야 돼.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이 더욱더 확산되었어요. 이 모내기법은 남부 일부 지방에서 고려시대에 시작됐는데, 조선 전기에는 남부 지방으로 확산되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 몇 가지 매우 유리한 점이 있죠. 첫 번째로 뭐냐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져요. 벼를 수확을 한 다음에 보리를 심고 그 보리를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모작이 아니면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미리 벽실을 뿌렸어야 했기 때문에 1년에 벼와 보리를 동시에 경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모내기법을 실시를 하게 되면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벽실을 모판에 기르기 때문에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모판에서 자란 모를 옮겨 심을 수 있게 되니까 1년에 벼와 보리 2가지 작물을 경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생산력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 매우 중요한 이점이 있어요. 즉 모내기법을 실시하게 되면 잡초가 덜 자라기 때문에 김매기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잡초 뽑는 데 이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잡초를 뽑는, 즉 김매기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 70% 이상 감소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 이렇게 70% 이상 감소가 된다면
혼자서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넓을 광자를 써서 조선 후기에는 광작이 실시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앞서 대동법 실시가 되고 공인이 등장하고 이들이 대규모의 물건을 장시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이 시기의 농민들은 바로 자신이 소비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다 팔기 위한 상품으로서의 작물을 재배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인삼, 담배, 채소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작물들을 우리는 상품 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 작물을 판매를 하면서 막대한 또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작이 실시가 됐어요. 혼자서 넓은 토지를 경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상품 작물의 재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가 축적되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유한 농민이 됩니다. 즉 분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혼자서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예컨대 그전에는 10명이 경작하던 것을 이제 2~3명이 경작하게 되면 나머지 7, 8명은 토지에서 쫓겨나겠죠. 그래서 이 토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도시로 가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광산에 가서 광산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농촌에서 모내기라든가 혹은 수확할 때 조금 도와주고 품삯을 받는, 즉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 농민층들이 나눠져서 일부는 부유해지고 일부는, 물론 대다수겠죠. 대다수의 농민들은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대 납부 방식도 변화하죠. 지대는 땅을 빌린 대가란 뜻이고요. 쉽게 말하면 소작인들이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소작료 납부 방식은요, 병작 반수제라고 해서 수확물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반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50%는 지주가 가져가고 50%는 소작인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정률지대였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타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점차 어떤 방식이 등장하냐면 정률지대가 아니라 소작인이 지주와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매년 납부하는 소작료를 고정시켜버리는 것이죠. 예컨대 예를 들어서 한 10가마 정도를 생산하는 땅을 소작을 줬다면 5가마로 아예 그냥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소작인들이 예를 들어서 수리시설도 개선하고 더 열심히 근면하게 일을 하고 농사 짓는 기술도 업그레이드 한다면 기존에 생산된 양보다 더 많이 생산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작인들이 가져가는 그러한 수확물도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률지대인 타조법에서 이제 정액지대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도조법이라고 합니다. 기억합시다. 자, 원래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정액지대인 도조법으로 바뀌어간다는 거. 타조법, 도조법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이제 수공업과 경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관청수공업과 그 다음에 소수공업 중심이었습니다. 담당 관청에서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거나 혹은 향부곡소에서 우리 특수행정구역이죠. 소에 거주하는 이런 주민들이 수공업 제품을 생산해서 국가의 공물로 납부하는 그러한 형태의 방식이었는데 조선 전기에 이르게 되면 관영수공업의 형태를 띠게 되죠. 즉 국가에서 파악한 기술자들, 우리는 그것들을 장인이라고 하는데 이 장인들을 공장 안이라고 하는 명단에 작성한 다음에 이 장인들은 하나의 역의 형태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중에 우리 전세, 공납, 역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술자들은 역으로서 관청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할당된 수공업 제품을 생산을 하고 이러한 방식의 수공업 제품 생산 방식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우리는 관영수공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조선 전기는 관영수공업이다. 그럼 조선 후기에는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겠니? 이제 민영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야. 이제 민간인이
이제 직접 수공업 제품을 생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이런 민영 수공업의 생산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것이 선대제 방식이었어요. 자, 선대제 생산 방식이란 뭐냐면 수공업자가 상인 물주로부터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서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인 물주가 미리 이 수공업자가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원료를 미리 주기 때문에 먼저 선자를 써서 선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편 광업에서도 이제 민간인이 직접 광물질의 생산을 하게 됐죠. 원래 조선 전기에는 백성들의 부역을 통해서 여러가지 지하자원을 광물질을 생산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정부에서 광산 개발을 민간인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산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광산 경영 전문가를 우리는 덕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덕대가 상인 물지의 자본을 조달받아서 노동자 등을 고용해서 광물질을 생산하는 형태로 이제 광물질의 생산이 이루어지더라는 거. 그래서 민영 광산이 발달한다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이러한 방식은요, 오늘날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 유사하죠. 예컨대 우리 전문 경영자, 우리를 CEO라고 하죠. 이 CEO가 자금의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로부터 자금을 확보를 하고 노동자 등을 고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 바로 유사한 형태의 광산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를 조선 후기에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덕대라는 말 나오면 조선 후기라는 거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상업 및 대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을 보면 일단 통일신라 때에는 국제무역항으로 울산항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당과의 교류가 확대하면서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 신라방, 신라소, 신라인들이 다니는 사찰, 신라원, 이런 것들이 건립이 됩니다. 자, 통일신라 때 무역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은 장보고죠. 이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황해와 남해의 해상권을 장악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죠. 우리 전국연합 모의평가라든가 항상 많이 출제되는 것이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한편 통일신라 때에는 기존의 동시 외에 서시와 남시가 바로 경주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고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때에는 개경에 시전을 설치를 했어요. 시전은 뭐냐면 정부가 설치한 상점가, 그러니까 정부가 점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상인들로 하여금 이 점포에서 장사를 하도록 하죠. 이러한 이제 정부가 설치한 상점가를 우리는 시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활동하는 상인들을 시전상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 시전상인들이 또 불법적으로 상업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감시하는 기구로 경시설을 두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고려시대에는요, 화폐를 주조해서 유통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종 때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를 건원 중보라고 하고요. 이거 말고도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이러한 여러 화폐가 있었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은병 혹은 활구라고 하는데 은 한근으로 만든 고액 화폐예요. 그래서 이 형태가 우리나라 지형과 비슷해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러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폐들은요, 널리 유통되지 못하고 일반적 거래는 주로 곡식이나 배가 사용되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고려의 대무역항을 하면 우리 병란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 병란도 등을 통해서 송이나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육을 했고 이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가 서방에 알려지게 됐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선 전기로 갑니다. 조선 전기에도 역시 고려시대처럼요, 시전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개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상인들을 이제 한양으로 불러와서 한양에다가 시전을 설치하고 여기서 장사를 하도록 했고요. 역시 경시설을 통해서 감독했어요. 한편 조선시대에는 이런 시전 상인들, 이 시전 상인 중에서 우리 못이라든가 삼배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어물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러한 가장 많이 팔리는 가장 대표적인 시전 상인을 육의전이라고 하고요. 이런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 상인들에게는 금난 전권을 부여를 했어요. 자, 금난 전권은 뭐냐면 남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독점 판매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금난 전권을 부여를 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역시 조선 전기에도 저화라든가 조선 통보 등을 발행했지만 널리 유통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우리 청해진의 위치 좀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 두도록 하시고요. 울산항은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갛게 표시된 곳들은 자, 신라방이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있는 그림 이거 뭘까요? 우리나라 지형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병 혹은 활구라고 불리던 것입니다. 시험에 이 사진과 함께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고려의 대외무역항 병란도의 위치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바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법 실시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상인이 있다고 하죠. 바로 공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편 우리 유구전을 비롯한 시전 상인들에게 주었던 독점 판매권을 뭐라고 했죠? 바로 그렇죠. 금난전권이라고 했는데 이 금난전권이 이제 정조 때 폐지가 됩니다. 자, 폐지가 되면서 이제 사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 등이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조선 후기에 활발한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사상 등이 누가 있냐면 한강을 무대로 활동했던 경강상인, 또 송악,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송상, 또 국경지대인 의주에서 활동했던 만상, 자, 그 다음에 오늘날 부산, 바로 부근이죠. 동래에서 활동했던 내상, 그 다음에 평양에서 활동했던 유상 등이 이제 사상으로서 매우 유명했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인들은 자신들이 축적한 부를 통해서 이제 매점 매석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거든요. 이들이 가진 돈으로 특정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버리죠. 그러면 시중에 그 물건이 유통되지 않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때 물건을 판매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그런 방법이 등장했어요. 또 그런 상인이 등장했고요. 자, 이런 매점 매석이라고 하는데 매점 매석을 하는 행위를 우리는 도고라고 하고요. 그럼 매점 매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을 우리는 도고 상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상인 도고상인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조선 후기에는 장시가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장시를 무대로 활동했던 상인들이 바로 보부상이고요. 자, 이러한 그 장시에서의 물건의 유통과 거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어떠한 장시는요, 이제 상설시장으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장시는 뭐 5일장처럼 일정 기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시장이 열린다면 상설시장은 매일 열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상품의 유통과 거래가 활발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장시 말고요. 또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로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포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포구가 바로 한강에 있던 송파장, 강경장, 원산장이 있어요. 원상장이 아니라 원산장입니다. 니은 받침이에요. 자, 여기에는요, 객주나 여각 같은 사람들이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보관, 숙박, 금융, 운송업 등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 이제 포구에 배를 이용해서
상인들이 배를 이용해서 대규모의 물건을 가지고 오면 이제 내륙에서 활동하는 이제 사상이나 특히 이 보부상 같은 아이들이 포구에 와서 이제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 선상과 그 다음에 보부상 같은 사람들의 이제 거래를 중개해주는 역할, 혹은 창고에 보관하거나, 혹은 또 이제 숙박, 혹은 또 돈을 빌려주는 금융, 또 혹은 또 배송해주는 운송업, 이러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객주와 여각이었습니다. 자, 조선 후기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다 보면 당연히 상업거래의 편리를 위해서 당연히 화폐도 널리 유통되겠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폐 상평통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환이라든가 어음과 같은 신용화폐도 등장해요. 지금도 우리 현금을 직접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위험하니까 이적 분실이라든가 뭐 이런 위험 때문에 신용카드 같은 걸 갖고 다니잖아요. 역시 조선 후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상평통보는 동전인데 이걸 1000냥, 2000냥씩 갖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겁기도 하고 분실의 위험도 있고 혹은 도적을 만날 위험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환이라든가 어음과 같은 신용화폐도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이 화폐의 그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화폐를, 상평통보 같은 화폐를요, 계속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에 사적으로 쌓아두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화폐가 부족해지죠. 그럼 화폐가 부족해지면 화폐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중에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전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외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대외무역은요, 사신들이 이제 명나라든 청나라든 가면 사신이 갈 때 이제 상인들이 함께 사신을 수행해가지고 청나라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는 이런 사행무역이 일반적이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공무역인 개시무역, 그 다음에 사무역인 후시무역이 나타났죠. 자, 개시무역은 공무역이고 후시무역은 사무역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러한 대무역에 종사했던 상인들이 어떤 상인들이 있냐면 의주에서 활동했던 만상, 얘네들은 의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청나라와 가깝잖아. 그러니까 대청무역에도 손을 대게 되는 것이죠. 또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던 내상, 이들은 일본과 가까우니까 역시 대일무역과에 종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일본과의 무역품과 또 청나라에서 무역을 해서 가지고 온 물건과 또 어떻게 교환, 유통이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중개하는 또 상인들도 등장하게 돼요. 청나라 산물과 일본 산물을 중개하는 상인도 등장하는데, 이 상인들이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송상이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했고요. 조선 후기는 특히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조선 후기의 농업, 수공업, 또 상업, 대인무역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특히 주요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양법, 도고상인, 도조법, 광작, 그다음에 상품 작물, 또 금난정권 철폐, 포구, 전황, 개시, 후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조선 후기를 지칭하는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설명을 안 했네요. 자, 우리 의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만상 위치 알아두시고요. 당연히 지리적으로 청나라와 교역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교역을 했던 동래 내상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동래 내상과 의주의 만상에 각각 일본과 청나라 산물을 교역을 했는데, 이것을 서로 유통시키는, 중간에서 중개하는 중개상인 송상이 있었고요. 한강을 무대로 활동했던 경강상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역에 이루어졌던 중간개시, 회령개시, 경원개시가 있고요. 자, 후시, 사적인 무역이죠. 자, 사무역이 이루어졌던 책문후시 등도 있습니다. 자, 지도 참고해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경제사를 뵙고요. 다음 강의는요, 신분 및 사회제도, 즉 사회사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요,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